자, 지금 시간이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7시 5분입니다. 네,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선물 먼저 볼 건데요. 선물은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야간 선물이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끝났기 때문에. 자, 네, 선물의 상단선은 332.4입니다. 332.4이니까 지금 위치에서 한 2.5포인트 정도는 더 올라야 상단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개파락 나와서 그대로 내려 꽂으면 하는 수 없는 거고요. 현재의 고가를 넘는다면 그 정도의 상승은 감안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이 거래량 구조로는 여기 338 위로는 어렵다예요. 예? 그러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의 거래량 환경으로는 338을 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12월 달 고가는 338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 윗꼬리를 달 거라고 봅니다. 338 위로 올라가면 올라간 대부분의 수치는 윗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간다면 저 수치를 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였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 만기였기 때문에 지금 이게 차월물이었다가 당월물이 된 상태라 거래량이 굉장히 부실해요. 예? 거래량이 굉장히 부실하다고요, 지금. 예. 그래서 다음 주에도 당연히 거래량이 늘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난주는 사거래일이 차월물이었고 하루만 당월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는 5거래일이 전부 당월물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지 않아도 맨 위에 있는데, 거래량이 늘면 뭐 고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종가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거래량은 절대 우위인 상태인데, 이게 다음 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도 해당될 거예요. 올랐다 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의 고가 그리고 이번 달 고가는 선물지수로 338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하단선이 지금 3개 발달되어 있으니까 저가를 안 깨면 그냥 사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가를 안 깨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가를 안 깨면 332.5 여기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332.5까지는 간다. 네.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두들겨 맞을지 아닐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332.5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근데 저가를 깨면 반대로 주봉의 하단선이 얼마예요? 31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깨면 319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일봉의 고가를 넘으면 1차적으로 332.5 오버슈팅하면 338 이 정도 수치를 일단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보셨죠? 그 다음에 현물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설명드린 내용 중에 2.5포 위로 공간이 있다 그랬어요. 2.5포 위로 갈 수 있는 공간, 그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상단선을 가지고 있는 건 월봉이고, 이게 이주봉이거든요. 이주봉은 그보다 조금 더 높아요. 근데 얼마냐? 여기에요. 자, 이 수치를 잘 보세요. 어라? 332.5네? 네? 그러니까 아까 선물에서 보여드렸던 그 수치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한 정도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반대로 하단선은 어디 있어요? 하단선은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럼 이 주봉은 324.3 정도에 있는 거고, 주봉은 어딨냐? 여기 있어요. 319보다도 더 낮은 데 있어. 자, 보세요. 이 정도에 있습니다. 318.67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하단선과 주봉의 하단선이 똑같아요. 자, 가장 빨리 막을 수 있는 게 324.3이고, 못 막으면 318.67. 이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수하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죠? 매수하기 쉽지 않아요. 주봉과 이주봉, 월봉을 활용해서는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갈 수 있는 수치는 337.56이니까 이 수치로 봤을 땐 선물이랑 거의 대동소이하죠. 예? 한 338 라인까지는 올라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주봉이 난리쳐서 위쪽으로 올리면 338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 만약에 올라가다가 멈추면 아마 332에서 333 사이 언저리에서 멈춘 다음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사실상 내려가면 318.67 여기까지 다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32.50 이 위치는 이격볼벤의 위치고, 337.56 대략 338이라는 숫자는 볼벤 20 상단선입니다. 그러니까 오버슈팅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대충 감이 오죠. 예? 338이라는 수치는 주봉으로 봤을 땐 이격 볼벤 20 상단선이고, 일봉으로 보면 볼벤 20 상단선이에요. 그리고 이주봉의 상단선인 332.50은 일봉에 있어서 이격 볼벤 20 상단선이니까 막힌다면 저런 수치에서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다만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아래로 내려가는 걸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단순한 거래 전략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되잖아요. 단순한 거래 전략. 자, 어차피 매수가는 얼마예요? 324.3 318.67 이게 매수가란 말이에요. 그죠? 이 매수가는 쓰기 어렵잖아요. 지금 당장은. 그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봉이 저가를 높이면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매수 전략은 일봉만 보시면 돼요. 자, 2번 매도. 매도는 자, 주봉이 고가를 안 넘어요. 그러면 그냥 매도하세요. 문제가 없어요. 자, 주봉이 고가를 넘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매도하시면 되는데 그 날짜가 화요일 또는 목요일이에요. 수요일은 아닙니다. 수요일은 아니에요. 화요일이거나 목요일이거나.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주봉이 고가를 높였는데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데 매도를 하기에 좋은 날짜는 화요일이거나 목요일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화요일은 일구간이 있어서 그렇고 목요일은 하단선이 부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하단선이 여기 있죠. 요게 월요일, 요게 화요일, 요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되면 부러지겠죠? 목요일이 되면 이렇게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러지는 날 고가를 딱 낮추면 내려가기 좋다고. 그래서 목요일이고, 화요일은 하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매트릭스상 1구간이 있으니까 매트릭스로 이용해서 투자 심리도를 낮출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주봉이 고가를 높였을 경우에는 화요일날 고가를 낮추거나 목요일날 고가를 낮출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 그죠? 그 다음에 그냥 월요일부터 고가를 낮춘다. 그러면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매도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월요일날 고가를 높이고 화요일날 고가를 낮춘다. 그러면 대략 한 332.50 정도가 제가 봤을 땐 적정 수치라고 보고요.
목요일 날 고가를 낮추는데 매도 전략을 가져간다는 얘기는 338라인 정도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해봅니다. 이해되셨죠?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한다. 예. 자, 만약에 월요일 날 고가 낮추고 저가 깨면서 쏟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매수 전략은 월요일 이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설명드렸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설명치고는 꽤 깔끔하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뭘 보여드릴 거냐? 예, 연봉을 보여드릴게요. 연봉을 보세요. 예, 제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오해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오해를 풀기 위한 분석을 하나 올려드리고, 왜냐면 이걸 처음 보거나 그 다음에 자세히 보지 않으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해왔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세요. 그래서 그냥 보시고 뭐 이런 동영상이 다 있어? 하고 무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시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시면 됩니다.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1번 한 367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입니다. 1번 이건 상일 하일, 얘는 352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단선 2번이에요. 얘는 314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288 정도 돼요. 하단선 3번. 자, 제가 어떻게 주장했느냐? 자, 하단선을 먼저 누르고 올라갔다가 상단선을 돌파했다가 쭉 내려서 여기까지는 갈 거다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면 이게 352로 가는 흐름이든지 314로 가는 흐름이든지 어쨌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계속 분위기를 보면서 352가 아니니까 314까지는 한번 누르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이유로 뭘 들었냐면 2386.96을 깨야 된다. 얘가 분기봉 저가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가 깼으니까 코스피도 깰 거다. 그래서 동기화하는 측면에서 이걸 깰 텐데 여길 깨면 2377.76도 깨질 거니까 여길 갈 거다. 이 수치가 코스피 200 지수로 환산했을 때 314 언저리다. 그래서 314는 갈 거라고 본다. 여기까지가 제 논리였고, 이걸 다 깼잖아요. 다 깨는 순간 논리가 사라진 거죠. 예? 다 깼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제가 주장해야 될 논리가 없네요 라는 게 일단 결론이었고, 남은 건 튕기느냐 더 누르느냐요. 누르면 287로 가는 거고, 튕기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는 몰라요. 예, 모릅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10거래일이 남았어요. 그럼 10거래일 동안 이제 하루하루 카운팅을 하실 거잖아요. 하루하루 카운팅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래 꼬리가 지금 생기고 있어. 그럼 이 아래 꼬리가 상방을 의미하나? 이걸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예. 자, 아래 꼬리가 생긴다라는 건 하단선이 올라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상단선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아래 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상승장이 되는 거고, 예. 아래 꼬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래 꼬리가 생기는 건 하단선이 저가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지, 상단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매도 위치는 계속 존재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래 꼬리가 생긴다라는 건 매수 기회와 매도 기회가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걸 뜻하는 거지, 아래 꼬리로 인해서 매도 기회가 완전히 상실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래 꼬리가 길어질수록 하단선이 올라오고,
아래 꼬리가 짧아지면 하단선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저가를 방어하기가 힘들어지고 저가를 붕괴하면 내년에 한바탕 쏟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봉에 대한 설명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19개월 동안 아래 꼬리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잘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매수자 입장에선 일봉 말고는 매수 전략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주봉의 매수가는 318대에 있고 그 다음에 월봉의 매수가는 319 정도에 있고 이주봉의 매수가는 324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 330대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일봉 말고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파락이 나오든가 일봉의 저가를 깨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수 전략을 극도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 일목을 보여드릴게요. 일목. 일목을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건 4시간 봉 골드가 났으니까 그죠? 4시간 봉 입장에서 가야 되는 목표치는 여기에요. 332.21입니다. 21. 여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현재 봉의 고가를 넘으면 332.21까지는 가겠구나. 그러면 331.21을 갔을 때 아까 선물지수의 월봉 상단선 위치가 332.49 정도 됐으니까 베이시스를 포함해서 한 333까지는 찍겠구나. 그 정도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40분봉 기준으로 하락하기 좋은 날 화요일이요. 240분봉 기준으로 하락하기 좋은 날은 화요일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고가 낮추면 일봉만 고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이주봉도 고가가 낮아져요. 예? 이주봉도 고투가 낮아지고 일봉도 고투가 낮아지기 때문에 화요일 날 고가 낮추면 상당히 괜찮습니다. 내려가기에. 예. 그래서 첫 번째 날짜가 화요일이고 만약에 상승세를 유지하게 되면 목요일 날 노려보시라는 건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설명됐죠? 그 다음에 일봉은 아직은 이 수치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다음 주 중에 332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데미지를 입을 게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없어요. 332.21을 올라간다고 해서 일봉이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3일봉 문제 없고 주봉도 문제 없고 이주봉은 이거 어떻게 되드낼 건지 333.08 그러니까 제가 기대하는 건 333.08 아래에서 어떻게 마감할 거냐 그게 관건입니다. 이제 이게 돼야 끝나는 거예요. 얘가 그렇게 끝나야 이제 데드가 나는 거니까요. 월봉은 이슈 없죠. 다 찍었기 때문에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코스피 여기 육주봉이요. 육주봉만 하나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육주봉 여기 데드 여기도 어쨌든 데드 한번 내주셔야 될 텐데 그래서 332.2266 이 수치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반대로 코스피 지수는 그 위치가 지금 데드 찍었잖아요. 보시면 이거 안 찍다가 이거 찍었다고요. 근데 여기가 2377.76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마무리를 지으려면 2377.76 아래로 다시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치에서 100%가 다시 내려야 정상적인 마감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고 싶으면 일단 한번 데드를 내줘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승이 굉장히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는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고버스는 뭐 다 이거 설명드린 내용이잖아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 매수가 다 그대로 남아있냐고. 아니죠. 봉이 바뀌기 때문에 매수가가 싹 다 바뀐다고요. 그래서 여기 2380원 월봉은 2380원이고 자 보세요. 일봉은 없고
그죠? 봉은 매수가가 없다고 봐야 되고, 주봉 매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봉은 다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봉은 사실상 내려도 찍소리 못할 만큼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솔직해야죠. 예? 주봉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1도 없다. 응? 주봉은 기대할 게 1도 없어요. 이주봉은 하단선이 있겠지. 그래서 이주봉은 여기에요. 그러면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2395부터 시작된다. 등가로 시작했을 경우에 이 정도 가격부터 매수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장 해피한 건 지금 탄핵이 가결됐잖아요. 그게 악재가 돼서 증시는 개파락하고 지수는 곧보는 갭상승 해가지고 그냥 저가를 지키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 예, 그게 베스트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2380원까지의 조정은 어느 정도는 용인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날은 사실 화요일이죠. 화요일이 제일 중요해 보여요.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은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저가가 깨지더라도 양봉으로만 마감해 준다면 나름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보여드릴 건 대략적으로 다 보여드렸죠. 일목은 사실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 곧보스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이제 제가 좀 보여드려야 되는 자료가 있어서 그것만 이제 마무리로 보여드리고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중에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한테 쪽지를 전달했어요. 쪽지를 전달했는데 그 쪽지의 내용이 뭐냐면 유동성을 공급해라 라는 거예요. 유동성. 자, 요게 계엄에서의 지시사항입니다. 예? 계엄에서의 지시사항이에요. 그쵸? 예. 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라 이거잖아요. 자, 첫 번째. 그러면 대통령이 금융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계엄을 안 하면 돼요. 그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엄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계엄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안정책은 계엄의 추진 전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회를 장악하고 반국가 세력을 때려잡고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경찰력이나 군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계엄이고, 요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엄인 거죠. 응? 국회를 장악하고 금융시장을 장악하는 거죠. 자,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게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나라를 위한 것이면 말씀드렸잖아요. 계엄을 안 하면 된다고. 근데 계엄은 해놓고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건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게 계엄의 추진 방안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 상상으로 보면. 예? 제가 이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 머릿속에 있는 상상인 거지. 예. 이건 계엄의 하나의 축이잖아요. 금융시장을 다루는 계엄의 추진 전략 중에 하나라고요. 국민들이 동요하지 않게 하는 거. 자, 기재부 장관이 계엄에 참여하지 않았고
반대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적으로는 계엄의 한쪽 전략을 지시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네들은 계엄에 참여하지 않았대. 근데 쪽지는 왜 받아? 그죠? 쪽지는 왜 받고 쪽지에 적혀있는 지시사항을 왜 이행하고 있냐고요. 오해를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당당하게 계엄에서 받은 지시사항을 이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발표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랍습니다. 자, 기재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잘 보세요. 변동성이 우려된다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그걸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예. 자, 뭐라고 했냐? 보세요. 최상목 부총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높은 경계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이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최 부총리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 대응. 여기서 과도한 변동성이란 말이 나와요. 보셨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실제로 비교를 해보세요. 이게 7월입니다. 이게 8월이에요. 이게 9월이고, 이게 11월이고, 요게 12월이에요. 자, 7월은 제끼겠습니다. 8월의 변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8월의 변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는 것만 8월 5일 하루만 마이너스 10% 빠졌습니다. 이건 일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변동성만 10%가 넘어요. 응? 하루 하락한 것만, 전일 대비 하락한 것만 10%가 넘는다고요. 자, 그러면 9월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 8.6% 정도 됩니다. 변동성이. 자, 11월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 한 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 8.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변동성이라는 게 고가부터 저가, 고가부터 저가까지의 거리예요. 근데 종가 대비해서는 또 다르죠. 여기 종가 대비해서 보세요. 종가 대비해서 보면, 종가 대비해서 보세요. 그럼 변동성이 달라. 자, 9월 달에 종가 위 얼마 없죠? 그리고 11월 달에도 종가 위는 얼마 없어요. 다 아래쪽에 있어요. 그럼 12월의 변동성은 얼마나 될까요? 5.5%입니다. 현재까지. 이제 이해되세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네,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 대응을 한다. 이거 거짓말이라고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왜? 5.5%밖에 안 돼. 네? 5.5%밖에 안 되는데 과도한 변동성이라고 계속 확대 해석해서 투자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게 좀 화가 나요. 왜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얄팍한 수로 국민을 우롱하냐고요. 그러면 8.3%일 때는 왜 안 했어? 그죠? 8.6%일 때는 왜 안 했어요? 왜 9월달과 11월달에는 연기금을 투입하지 않았냐고요. 훨씬 더 심각했는데.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전혀 변동성이 없어요. 이게 이 변동성이 있어 보여요? 얼마나 봉이 작은데. 근데 과도한 변동성이라는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연기금을 막 투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투입하겠어요?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연기금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예,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돈으로 막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계엄 때문에 나 손실 봤어,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연기금이 손실을 나더라도 돈을 그냥 때려 붓는 거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면피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 거. 이거 누가 지시했어요? 대통령이 지시했어요. 그래서 제 눈에는 이건 계엄의 하나의 전략인 거지,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 국민 돈을 가지고 계엄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그죠? 변동성이 우려된다. 변동성 쥐뿔도 없어요. 이해하셨죠? 네? 8월 5일 하루만 10% 빠졌다니까? 변동성을 어디다 들이밀어요. 그럼 8월 달에 매수했어야지. 자, 그러면 8월 5일부터 8월 5일이 10% 빠진 날입니다. 10거래일 동안 연기금이 얼마 샀을까요? 3천억 샀습니다. 예? 8월 5일 날 10% 빠지고 나서 그 이후로 10거래일 동안 연기금이 매수한 돈이 3천억 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루에 3천억씩 들어오죠? 만기일날 3,800억 들어왔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변동성이 엄청날 때는 고작 10거래일 동안 3천억 매수하는 연기금이 변동성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우려된다라는 거짓된 근거를 가지고 돈을 이렇게 들이미는 이유는 다분히 계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한, 예, 방어 전략이 아니냐는 거예요. 누구 돈으로? 국민 돈으로. 그러니까 국민 돈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저는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차트 분석을 떠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우롱하냐고요. 신속 대응할 게 있어요? 없어. 8월달에도 안 했는데? 하루에 10% 빠지는 날에도 대응을 안 했는데 뭐 변동성이라고 일어나지도 않는 상황에서 뭘 우려를 해요. 우려할 필요 없이 이미 일어났을 때도 안 하는 사람들이 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우려를 해서 미리 차단을 해요. 자기네들이 피볼까봐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에게 비난의 화살, 책임 추궁이 올까봐 연기금으로 다 때려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한 겁니까? 예, 저는 진짜 야비하다고 생각해요. 저런 분들이 장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은 좋죠? 예. 과도한 변동성에 신속 대응한다. 예. 저 지시사항은 누가 했다고요? 예. 대통령이 한 거예요. 쪽지로.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게 뭐냐면, 그러면 과연 기재부에서는 지금이 바닥이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있었을까요? 물론 지금 상태에서 상승한다고 해서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지금이 비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볼벤이에요. 볼벤 20. 여기가 볼벤입니다. 볼벤 20. 그러니까 얘를 뒤집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정반대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매수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매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이후로 7개월 동안 올랐어. 그러면 이 밑으로 7개월 빠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매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정신이야? 그러겠죠. 그럼 여기서 매수하는 게 제정신이에요? 아니라고. 물론 이렇게 내릴 수도 있죠. 근데 이럴 수도 있다니까?
조금 성급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될 만큼 충분히 저평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이 비싸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몰빵을 해야 될 만큼 저평가된 구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변동성도 없어. 저평가도 아니야. 그럼 왜 사요? 연기금이 왜 사냐고. 변동성도 없고 저평가된 구간도 아닌데 왜 여기서 미친듯이 매수를 해야 되냐고요. 누가 시켰겠지. 누가? 그죠? 쪽지요. 제가 차트 분석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이거는 금융시장에도 계엄을 하고 있구나. 빨리 계엄 세력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예? 자기네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사라져야 돼요. 연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돈이지, 예? 정부 관료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자금을 집행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요.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봤을 때 이건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고,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상상입니다. 상상. 그리고 의견이에요. 의견. 의견과 상상은 제 개인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건 제 시각일 뿐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죠? 더 보여드릴 게 있나?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아요. 탄핵은 가결됐습니다. 탄핵은 가결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국무총리가 그 다음 순위로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국무총리 그분도 지금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셨던 분이라, 피의자로 지금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것 같고, 그 밑에가 기재부 장관이에요. 근데 그분도 회의에 참석했고, 직접적으로 쪽지를 통해서, 계엄의 지시사항을 직접적으로 받으셨고 그걸 이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분이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석연치 않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하고는 굉장히 다른 게,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국무위원 중에 뭔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책임자들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정부가 어쨌든 운영이 됐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게 너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엄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거라 계엄에 참여했던 분들도 빨리 물러나는 게 정상이 아닐까. 뭐 국방부 장관도 물러났고 행안부 장관도 물러났는데 지금 똑같이 계엄에 참여해놓고 마치 안 한 것처럼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계엄에 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제는 반대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분들의 의견이지. 저도 이렇게 의견을 내는 것처럼 그분들은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상, 음성, 문서,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내용의 자료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분들이 진실로 계엄에 참여하지 않고 반대하셨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쪽지를 받았잖아요. 지시사항을 받고 지금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의심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계엄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평가할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거 진짜 대통령의 권한이라니까요. 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제가 거기다가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당의 표를 모아준 사람은 국민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거고 어떻게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지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야당이 그 정부를 향해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 글쎄요. 눈살 찌푸른 일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불법이라고 생각되지도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식적이지 않을 뿐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럼 불법이 아니면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은 이미 표를 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부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엄을 한다라는 건 예, 이건 어린애들이나 할 수 있는 어설픈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그 국회? 예. 국회를 공격했다라는 건 더더욱 동의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더군다나 계엄을 실행한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아주 오래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계엄을 발표해야 될 만큼 급박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건 오랫동안 준비한 거기 때문에 그 급박한 상황이 굉장히 오래전에 발생했다라고 인지한 건데 그런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그게 존재하나? 그래서 저는 이게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몰상식한 거예요. 불법이 아니잖아요. 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한다고 엉망진창으로 일을 진행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불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면서 불법으로 한 행위는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합법적으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그걸 반대한다고 해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가정책을 엉망진창으로 진행하는 걸 국민들이 바라봤는데 정부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깽판 치는 걸 바라볼 수 없어서 계엄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해석하는 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깽판 치는 건 괜찮고 남이 깽판 치는 건 안 된다라는 그 사고방식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고 그 긴 시간을 이겨내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되는데 상대방을 적으로 보고 막무가내로 일을 진행했으니 이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제 이런 얘기가 별로 좋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야당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식적이지 않은 건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정부를 향해서 깽판 치는 걸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국민이 야당을 통해서 정부를 견제하라고 표를 줬다고 생각해요. 그 표를 가지고 조금 더 과장돼서 정부를
괴롭히고 있는 상태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괴롭힘이 계엄의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합법적이니까. 특검법을 만들고, 그죠? 탄핵안을 만들고, 특활비를 없애고, 그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부가 야당을 향해 계엄을 선포하면, 엉망진창으로 진행하는 의료개혁을 근거로 해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정부는 승복할까요? 왜 의사를 악마로 만듭니까?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사는 악마가 아니라 대화를 할 대상이에요. 대화를 해서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여야죠. 될 때까지. 임기가 한참 남았는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악마를 만들어 놓고 공격을 했을까요? 자, 한덕수 총리? 이분이 권한대행이잖아요. 이분이 의료개혁 실패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원을 내년에 30% 감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보건복지부 직원들 가만히 있겠어요? 저 같으면 난리칠걸요? 그럼 자기네들 밥그릇이 위협받으면 자기네들도 난리칠 거잖아요. 근데 왜 의사들 보고는 참고 받아들이라고 하죠? 왜 악마로 만드냐고요. 결국 이런 날이 오는 거죠. 제발 좀 정부 정책을 합리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시킨다는 거짓말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연기금을 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가 올라도 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증시가 올라도 상관없는 위치까지 와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으로 연기금을 동원해서 증시를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증시가 상승할 때가 되면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외국인이 돌아와서 개인이 들고 있는 주식 싹 다 털어서 증시를 올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증시가 올라갈 때 되고 정치를 잘하시고 국정 운영을 잘하시면 알아서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국민의 노후 자금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